고대의 위대한 문명들이 우리 현대 세계의 기반을 세웠다. 이집트,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뛰어난 공학자와 과학자, 혁신가로 칭송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역사책에서도 그 혁명적인 과학적, 기술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던 위대한 발명의 시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제부터 동방의 기계들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한다. 동방의 역사는 신비와 비밀에 가려져 있었던 탓에 서양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대 세계를 이루는 기술과 과학의 뿌리가 천여년 전 고대 동방으로부터 전파됐다는 사실이 뒤늦게나마 차례로 드러나고 있다. 놀랍게도 옛 이슬람인들은 현대의 위성 항법 장치에서나 나올 법한 기능을 고대의 휴대용 컴퓨터에서 구현했다. 자연의 힘을 이용해 메마른 사막을 비옥한 도시로 바꿔놓았던 거대한 양수기계도 있다. 복잡하고 섬세했던 당시의 공학기술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기계들의 심장부에 담겨있다. 또한 후대에 영향을 끼쳤던 전쟁 무기로 불연성 군복뿐 아니라 900여 미터 거리의 적함을 파괴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어뢰도 있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은 서양 문명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유럽이 암흑시대의 수렁에 빠져 위대한 문명이 이룩한 업적들을 잃어가는 동안 당시 동방의 나라들은 번영을 이루었다. 세계 최대의 문명들이 파괴되고 남은 자리를 새롭게 떠오른 과학과 수학, 의학, 문학과 공학이 채우기 시작했다. 서기 8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화려했던 500년은 이슬람 문명의 황금시대라고 불린다. 우리는 고대인들에 대한 우리의 기존 생각을 모두 바꿔야 할지 모른다. Many of the scholars, engineers, craftsmen were amazingly innovative, and it was at a time of great creativity. 이슬람 제국의 영토가 중동에서 인도, 북아프리카와 유럽의 스페인까지 확장되면서 동방의 학자들은 세계 각국의 지식들을 수집해 나갔다. 놀랍게도 이후 5세기에 걸쳐 동방의 나라들은 교육과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Europe couldn't have possibly reached where it did without the contributions of these people. From the period, call it from 700 right further up to 1600 and beyond that, because it never stopped. It was a world of learning. 8세기 말경 기술과 과학의 발전을 인도하는 교육기관이 등장했다. 지혜의 학교라고 불리운 이 기관은 하버드나 MIT 대학교인 셈이었다. 이 학교들은 동방 전역으로부터 학자들을 모집해 천여년 전 실제로 존재했던 기계들의 설계도가 담겨있는 고대 문서 해석의 중심 기관으로 떠올랐다. Early Arabic inventors took many of these Hellenistic and Roman writings, copied them, but also added and elaborated and developed some of these principles further. 옛 필사본들에 따르면 동방의 공학자들은 고대 로봇 장치에 해당하는 자동인형 장치 제작 방법도 물려받았다고 한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알 하사니와 같은 현대 공학자들은 차 심부름 소녀와 같은 기발한 기계들을 연구하고 있다. 그들은 당대의 기술이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에 놀란다. The tea-serving girl principally is a tank on top of a robot. This tank has a hole that allows the water or the drink or the tea to come out of it. 물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탱크를 이용한 이 기계는 동시대인들을 놀라게도 하고 즐겁게도 해주었다. 물통을 가득 채우면 작은 구멍을 통해 일정한 속도로 아래의 그릇에 물이 떨어진다. 물이 정해진 수위에 도달하는 데에는 정확히 7분 30초가 걸리고 그릇에 담긴 물은 소녀의 손에 들린 잔에 따라진다. 잔의 무게에 따라 작동하는 이 장치에서 심부름 소녀는 경사면을 내려와
문을 열고 손님에게 음료를 건넨다. 이런 장난스러운 기계장치들은 당대 공학자들이 신비로우며 천재적이라는 인상을 더해주었다. 고문서와 고고학적인 증거를 분석한 결과 우리는 동방의 공학자들이 세계 최초의 컴퓨터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세기 초 그리스 근교의 안티키테라 섬 앞바다에서 정말로 충격적인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과학장치 중 하나였다. 과학자들은 기원전 1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기계가 일종의 천문 컴퓨터라고 믿고 있다. 이것은 안티키테라 기계장치라고 불린다. 이 기계의 기여장치 구조는 현대 과학자들이 고대 기술을 재평가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세계 최고의 석학들의 검토를 거쳤지만 이 기계의 작동 원리는 여전히 비밀에 쌓여 있다. 그렇다면 이 기계의 작동 원리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는 고대 동방의 문서는 없을까? 서기 10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알비룬이라는 과학자이자 천문학자가 설계한 기어 8개를 장착한 달력에 관한 필사본을 확인할 수 있다. 알비룬이의 기계는 복잡한 기어 기술을 이용해 태양계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장치였다. 총 200개가 넘는 톱니가 달린 8개의 청동 기어 바퀴를 장착한 이 기계는 뛰어난 기술적 성취도를 뽐냈다. 이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지점을 천체의 위치와 일치하도록 맞추어야 한다. 사용자는 매일 바늘, 즉 조준의를 앞으로 한 칸씩 옮기고 천천히 태양과 달, 그리고 달의 차고 기움에 맞춰 기어를 돌려나갔다. 청동 톱니가 달린 이 기어는 하루, 한 달, 1년을 정확하게 측정해내는 놀라운 정밀함을 보여준다. 동방의 학자들은 안티키테라 기계장치를 알고 있었을까? 과연 그들에게 그렇게 복잡한 장치를 만들어낼 기술과 손재주가 있었을까? 동방의 과학자 타키 알딘에 의해 16세기에 쓰여진 한 책에는 신비로운 기계가 하나 등장한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것이 아주 복잡하고 발달된 기술로 만들어진 양수기의 일종이라고 본다. 6개의 실린더가 장착된 모노블록 펌프는 수력으로 작동된다. 이런 기계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눈에도 20세기에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모형 제작가들은 두바이에 이 복잡하고도 놀라운 기계를 재현해 놓았다. This machine is the 6-cylinder pump from Taki Aldin. It's a water pump. It's driven by a grand water wheel. The water wheel is actually linked to an axis, or camshaft. The camshaft has 6 different cams on it. Each rod is linked at the end of the point with a weighted ball. 각 캠의 맞은편에는 지뢰가 있고 지뢰의 중앙에는 이음매가, 한쪽 끝에는 피스톤 막대가 연결돼 있다. 각 피스톤 막대의 위쪽 끝에는 납으로 된 추가 있으며 실린더의 바닥에는 역류 방지판이 있었다. 물레방아가 회전하면 각 지뢰는 캠에 의해 위로 들려 올라간다. 물은 밸브를 통해 피스톤을 타고 올라가고 지뢰가 놓일 때마다 추는 급수관을 따라 물을 올려보내게 된다. It's a wonderful evolution from the Manab Musa brothers in the early 9th century, further down to where Al-Jazari was a fantastic ingenious engineer until Taki al-Din for that particular era. 하지만 기발한 과학기구들만 고대 이슬람 시대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당시 과학자들과 발명가들은 전자동의 거대 기계들도 만들어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발명품이었지만 그 기술은 이후 500년간 사용되지 않았다. 13세기가 되자 동방의 발명가들은 기술의 신개념을 이끌어 나가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동방 문명의 황금 시대에 개발된 당시의 기계 장치들은 복잡하면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의 산물이었다. 여러 학자들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발명가가 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한 업적은 서양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알자잘이다.
그는 동방의 공학적 수준을 입증하는 위대한 저작물을 남겼다. 그 문서는 바로 정교한 기계장치의 지식서다. 알자자리가 문서를 통해 묘사해주지 않았더라면 500년에 걸친 동방기술의 발전사는 소실되었을지도 모른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터키 이스탄불의 톱카피 궁전박물관에는 알자자리의 희귀 필사본이 있다. 이 문서는 1206년에 쓰였으며 본문에서는 현대공학에도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장치들의 설계도가 기록되어 있다. Al-Jazari, as his name says, comes from northern Iraq in the late 12th and the early 13th century. He was a very gifted engineer. 알자자리가 살던 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지역에 걸쳐 있었고 위대한 발명가는 그 지역에서 생존하는 데 있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이 불모의 사막에서 살아남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 번성할 수 있도록 일련의 놀라운 장치들을 개발하기로 한다. 알자자리가 특히 기술적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시도했던 것이 바로 새로운 양수기계의 설계였다. 그의 발명품 대부분은 오늘날의 기계장치들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He tried to take age-old standard technology for lifting water, for irrigation, and tried to improve them. 당시의 샤두프와 같은 고대의 양수기계들은 동물이나 사람의 힘으로 작동되었다. 하지만 알자자리는 그만의 천재적인 발상으로 자동화된 기계를 설계해 사람의 힘이 필요한 부분을 없애버렸다. 물을 이용해 물을 퍼내는 방식이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양수기 제3번이라고 불리는 장치였다. 최근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복잡한 기계는 알자자리의 설계도 안에서만 존재했을 뿐 제작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야지드 강에서 발견된 물레방아 유적은 실제로 알자자리의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의 천재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Al-Jazari was really a gifted practitioner. He was not only writing in his tradition, but he was really building them. 13세기에 만들어진 이 물레방아는 700년 이상이나 이 지역에 물을 공급했다. 놀랍게도 이 장치는 1970년대까지도 근처 병원에 물을 공급해 그 완벽한 설계와 품질을 과시했다. 알자자리는 자신의 설계를 자주 수정하곤 했었다. 이 기계는 알자자리의 양수기 제3번의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가 자주 사용했던 복잡한 기어 체계의 완벽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In his book, Al-Jazari mentions that this water lifting device is designed to work by means of scoopers. That is, water falls down on the scoopers from a certain height, causing them to rotate. This in turn drives the pinions and axles which move the water lifting buckets. This device has the same engineering principles, but rather than water falling, it works by horizontal water power in the Yazid River. 이 물레방아는 기어와 톱니바퀴와 축을 회전시키는 가로판의 움직임을 통해 물을 끌어올리는 원리로 작동한다. 물은 12m 높이의 탑 꼭대기까지 끌어올려졌다. Up here there are 3 wooden parts which have survived intact. A horizontal cogwheel was linked to a vertical cogwheel, which transfers the movement to a pulley, where a set of chains and buckets are installed. 양동이는 강으로부터 물을 길어 올려 탑 꼭대기로 운반한다. 그 물은 수로를 통해 병원으로 공급되었다.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된 이 장치는 당시 사람들에게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던 고대의 과학기술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알자자리는 4번째 양수기 설계에서 자신의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이어질 기계공학의 수준까지도 바꿔놓게 된다. 이 장치에는 크랭크가 사용되었다. 크랭크가 실제로 기계에 도입된 것은 이때가 최초라고 알려져 있다. 크랭크는 현대 공학자들에 의해 바퀴 다음으로 중요한 기계장치로 손꼽히고 있다. 이 발명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크랭크가 500년 뒤
현대시대의 시작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The use of the crank and connecting it to what we call a camshaft, this had revolutionized machinery and engines like the steam engines and the diesel engines and the petrol engines. 단순한 기계 장치인 크랭크는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바꿔놓는 기능을 한다. 손으로 작동하는 크랭크는 수세기 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회전 운동을 하는 기계에 크랭크와 연결된 막대를 도입한 것은 참으로 기발한 발상이었다. 알자자리의 설계를 연구해본 현대의 공학자들은 기어가 기계의 횡축을 돌리면 크랭크의 끝부분이 경첩 안으로 들어가면서 연결된 막대가 경첩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물량동이가 오르내린다는 것을 알아냈다. 현대 학자들이 알자자리의 설계를 분석해내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기술이 15세기 유럽에서 시작됐다고 믿었다. 하지만 사실 알자자리는 이미 2세기나 앞서 크랭크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알자자리의 뛰어난 기계 기술이 고대 세계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사실은 이런 대형 양수장치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전자동화된 고대의 물레방아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사례는 노리아라고 불리는 양수장치로 지금까지도 여러 개가 보존되어 있다. 가장 잘 보존된 물레방아는 시리아의 하마 근처에 있다. 로마의 공학자 비트루비우스가 기원전 1세기에 언급하기도 했던 노리아는 거대한 양수기계였다. The beauty of the Noria is that it runs unattended, it's automatic, it uses natural forces to do the work for you. 노리아의 기계적 성능은 놀라울 정도여서 1분에 113리터의 물을 퍼올릴 수 있었다. 이런 장치들을 통해 훨씬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 퍼져있던 초기 노리아들의 기능도 엿볼 수 있다. It's a water-driven wheel with compartments or buckets on the rim and paddles on the outside of the rim. The wheel is driven by water flowing underneath, and as the wheel goes round, compartments dip underneath the water, water enters through a hole in the leading edge, the compartment's carried up to the top of the wheel and the water discharges into a trough or launder near the top of the wheel. 가장 큰 물레방아의 지름은 약 20m였고 무려 120개의 양동이가 달려 있었다고 한다. 알자자리의 놀라운 설계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동방의 아름다운 거대 물레방아들은 고대 세계 사람들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가 된다. 하지만 고대 동방에는 이보다 더 복잡한 기계장치들도 있었다. 학자들조차도 이것이 21세기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을 정도다. 동방의 기계들은 고대인들이 발견해낸 원리를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시킨 작품들이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공학자들은 기계공학 부문에서 놀라운 혁신을 이룩했다. 알렉산드리아의 헤론이나 비잔티움의 필론과 같은 발명가들은 천년 후에 활동하게 될 동방의 지식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현대의 학자들이 고대 동방의 문서들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현대의 기계들 대부분이 우리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재발견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기계공학의 발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고대 세계에서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업적까지 말이다. I'm quite convinced that the modern world would have developed in a very, very different way if Islamic civilization had never arisen. 이제 우리는 동방의 한 발명가가 기술의 역사를 바꿔놓았음을 알게 됐다. 알자자리가 마지막으로 설계했던 대형 양수기에는 사상 최초로 등장한 놀라운 기계장치가 숨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복동식 흡입 펌프가 20세기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이미 7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알자자리는 고대의 발명가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그는 바로 기원전 3세기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며 흡입 펌프의 원리를 연구하던 발명가 크테시비우스였다. 그리스 테살로니키의 기술박물관에 현대의 기술자들이 고대 문서를 보고 재현한 크테시비우스의 펌프가 있다.
2000년이나 된 이 설계를 이용한 장치들은 오늘날에도 북유럽 지역에서 종종 눈에 띈다고 한다. Here we have Ctesibius water pump. It's called a two-stroke water pump. It consists of two cylinders, each containing one piston and having at its bottom a valve, a water valve. The pistons are moving by the use of these handles here. As each piston moves upwards, it empties the cylinder from air and the air's place is taken by water. The pistons are moving in opposite directions, ensuring that we have a constant flow of water. It was used from the ancient times till nowadays as a water pump, but we can say that it's the ancestor of a two-stroke engine, a motor engine that we use today, because if we replace water with a mixture of gas and air, we have the same principle in operation. 1000년 후 알자자리는 크테시비우스의 설계의 원리를 발전시켜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 크테시비우스의 기계가 인력에 의존해 작동했던 반면 알자자리는 자신의 기계 지식을 이용해 완전히 자동화된 펌프를 만들어냈다. 이 발명이야말로 현대의 공학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의 크랭크와 펌프는 증기 엔진보다 500년이나 앞서 실생활에 도입되었다. Take Jazari's machine number 5. It is actually a double-acting suction pump. It has got two cylinders with pistons reciprocating to the right and to the left. 펌프는 물레방아에 의해 작동한다.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막대와 여기에 연결된 두 개의 피스톤을 이용한 기어 시스템을 통해서이다. 피스톤은 횡으로 마주보고 있는 실린더 안에서 작동하는데 각 실린더에는 밸브로 작동하는 흡입 파이프와 공급 파이프가 있다. 공급 파이프는 기계 중심 상부에서 합쳐져 관계 시스템으로 이동해 들어간다. 알자자리는 양수기계의 제작에서 뛰어난 발전을 이루어냈고 이런 기술은 곧 동방의 다른 발명가와 과학자들에 의해 더욱 놀라운 기계장치들로 재탄생했다. 당시 유럽은 복잡한 기계 부문에서는 한참이나 뒤져 있었고 동방의 공학 수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There was a really vibrant tradition of mechanical science in the early Islamic world, in total contrast to Western Europe of the 7th to 9th centuries. 동방의 기술과 공학의 발전을 이끌었던 세 형제가 있었다. 그들은 바누 무사 형제라는 이름으로 전해진다. 아랍어로 번역된 고대 발명가 필론과 헤론의 업적에 영향을 받은 바누 무사 형제는 앞서 활동했던 발명가들의 작품을 발전시킨 놀라운 장치들을 만들어낸다. The science of mechanics was generally known as the science of tricks because what one is doing, one is using mechanical phenomena to actually achieve what could have been impossible to achieve. 핵심은 고도로 발달한 수역학 기술의 적용이었다. 고대인들은 공기와 물의 압력을 통제하는 것으로 기계까지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었다. 바누무사 형제의 기계에 사용된 정밀한 공학 기술은 훗날 등장할 수많은 현대 기계들의 토대를 쌓았다. This typical machine is effectively to give you an intermittent spouts of water or a drink. It uses very cleverly two new systems which were introduced in the early 9th century. 첫 번째 시스템은 물의 흐름을 제어하는 데 이용되었던 원뿔형 밸브였다. When the water is in the top tank, it will go through a hole in the bottom of the tank like it is now doing there. In that hole there is a conical ground valve that if it goes up, it would shut the hole. 두 번째는 밸브가 움직이는 시간을 통제하는 피드백 기계 장치였다. Because there is a siphon system in the middle tank, it will suck the water back into a smaller tank below. Now the third lower tank has a float. If the float goes up, then water will gush out. However, because it goes up, it will push that seating valve because it's connected with the seating valve, and then it will stop the water coming down from the top tank. 이 장치와 비슷한 다른 장치들 역시 압력의 차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세탁기에서부터 제트 엔진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원리를 이용한 기술이 사용된다. We have seen an emergence of a civilization which has influenced our present-day civilization enormously in our homes, in our hospitals, in our schools. And even when you look up the sky, a lot of the stars are still named by Arabic names.
수력학과 더불어 우리는 고대인들이 지구와 달과 태양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기술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항해와 종교의식,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이었다. 기원전 2세기경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한 장치는 이후 1500년에 걸쳐 최고의 기계 발명품으로 손꼽히게 된다. 바로 아스트롤라베다. 잉글랜드 옥스포드의 과학사 박물관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아스트롤라베가 소장되어 있다. 큐레이터 스티븐 존스턴 박사의 설명이다. An astrolabe has been called an ancient pocket computer. Its primary use is in telling the time working with the sun and stars, so it comes from astronomy. It can tell you when the sun rises, when the sun sets, for any day of the year, wherever you happen to be. 하지만 아스트롤라베의 기능을 더 발전시키고 향상시킨 것도 바로 동방의 공학자들이었다. In the 8th, the 9th, the 10th centuries in the Eastern world, the instrument was developed, new variants were devised which were more powerful, which could be used not just in one place or a small selection of latitudes in the world, but could be used universally. 휴대성과 정확성을 더한 아스트롤라베는 오늘날의 개인 휴대 단말기와 비슷한 기능을 했었다. This is the oldest astrolabe in the museum's collection, dates from the late 9th century. But it's more than just a calculating device. If I turn it round to the back, this is an observing instrument. And if I hold it up, you see how this was used to measure the height of the sun and the stars. I'd adjust that ruler until I was looking through and seeing the star through the little pinhole sights that there are here. And when I've done that, I read off from the pointer the degrees. There's a scale of degrees going around the edge. That tells me how high something is in the sky. When I've got that, whether it's the sun or a star, I can get the time. 이제 동방의 발명가들은 기계공학의 달인들이 되어 있었다. 동방의 도시들은 쉴 새 없이 기술적인 혁신을 이어나갔다. 알자자리와 같은 발명가들은 이제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공학기술에 도전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알아낸 지식들을 이용해 그들은 보다 정교한 시계와 놀라운 군사장비까지 만들어냈다. 동방의 발명가들과 과학자들이 쌓아올린 지식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발전했다. 동방의 위대한 발명가 알차자리는 13세기에 집필한 그의 저서 정교한 기계장치의 지식서를 통해 인류를 근대라는 시대로 이끌어 나갈 기계장치의 원리들을 정리했다. 이 문서는 근대 이전의 전 문화권을 통틀어 가장 귀중한 공학 발달사의 기록이다. 이 문서에 수록된 50여 점의 기계 설계도들은 다른 공학자들도 설계도로 이용해 그와 같은 복잡한 기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제작진은 유명한 모형 제작가인 리처드 윈들리에게 알자자리의 정교한 자동화 기계를 재현해 줄 것을 의뢰했다. 그것은 촛불로 시간의 흐름을 정확히 측정해내는 장치였다. He even laid down the materials the candle should be made from, the precise dimensions of the candle, and even the materials that the wick of the candle should be made from. 알자자리는 이 문서에 4개의 촛불 시계를 설명해 두었다. 이 정도로 자세한 예시는 이 문서 외에는 없다. It works on the basis of a candle slowly burning and altering through a series of pulleys and cords a dial from which the time could be read off. The Islamic day was divided up unequally. The daylight hours and the nighttime hours were different, so that made the whole system even more complicated. 하지만 알자자리의 해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What we've basically got is the candle burning away, being pushed upwards as the wax melts and burns away. The candle gradually rises. This lead weight is going to descend like so, and in the process pulls this cord here, which passes over a pulley and round an axle shaft. This is the shaft that's connected to the pointer on the dial from which the time can be read off. 시간을 표시하는 이 기계는 놀라울 정도로 작으면서도 정확하다. 이 기계는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흔히 쓰이는 원리와 일치한다. It's fairly important that there's some sort of device to hold the cap against the pressure of the weight underneath. And what Jazari did was to use a little kind of L-shaped clip system. And in fact, this is almost identical to what we have nowadays in the electric light bulb, what we now call a bayonet fitting. It's curious that after sort of 1800 years we're still using an intrinsically similar device.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정교한 기계장치의 지식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수력학의 원리를 설명하는 물시계에 할애되어 있다. 알자자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기계로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해도 좋을 만한 기계장치들을 묘사해 놓았다. 그중 하나는 매우 뛰어난 기술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날 재현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는 장치였다. 바로 코끼리 시계라고 불리는 장치다. 두바이의 이븐 바투타 모레는 MTE 스튜디오에서 제작해 실제로 작동 중인 대형 복제품이 설치되어 있다. 크기 7m, 무게 7톤의 이 시계를 만들기 위해 15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1시간당 11,000명 이상의 인력이 요구된 대규모 작업이었다. 알자자리의 코끼리 시계 제작의 총괄을 맡은 루도 베르헤이엔의 설명이다. This project was quite a challenge because indeed it was the first time that these features have been reconstructed ever. It is complicated. The inventor from 800 years ago, Al-Jazari, was a great inventor, so to learn from his manuscripts in a very accurate way how the mechanics actually worked is quite fabulous.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장치는 어떻게 작동했을까? 알자자리가 선조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시계를 발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이 코끼리 시계 안에는 오늘날의 공학기술에서도 쓰이는 장치들이 여러 점 들어있다. 코끼리의 뱃속에는 작은 구멍이 뚫린 부구가 내장되어 있는데 이 구멍은 특정한 물의 흐름을 유도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흐름이 부구가 물에 잠기는 속도를 지정해 시계가 울리는 시간까지도 결정한다. 부구가 잠기면서 일련의 움직임을 작동시키게 하는데 이 움직임들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 종을 울리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부구는 물 밖으로 끌어올려지면서 담겨있던 물을 비운다. 그리고 다시 수면 위에 떠 있다가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 시계는 심벌즈 연주와 노래하는 새 등의 자동화 장치들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알린다. For its time, it is a very complicated clock in the sense that it has automatic feedback and this continues almost like a perpetual motion machine. 코끼리 시계는 동방 문명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유물 중 하나로 꼽힌다. So it's a unique combination of art and architecture and also engineering. 하지만 동방의 발명가들은 전쟁 무기의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 거대한 문명이 이토록 빠르게 성장하게 된 데에는 공학자들이 개발한 강력한 무기들의 역할도 컸을 것이다. 동방은 고대 중국으로부터 유럽 지역에 트레비시의 제작 기술을 전파한 이력이 있다. 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전쟁 무기였다. The military equipment that you would have found being used in the 12th and 13th century in the Islamic world would have been of considerable superiority over what would have been used in Europe at the same time. The counterweight trebuchet could hurl a much larger weight of almost 400 pounds, and it could hurl it to a distance of about 300 yards. Not simply stones or large heavy pieces, but also incendiary devices. 하지만 중국에서 넘어온 것은 투석 기술만이 아니었다. 전쟁을 위해 동방의 공학자들은 훨씬 더 수준 높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냈다. 불연성 군복과 폭발물 무기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어느 한 무기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바로 어뢰였다. 동방의 공학자들과 과학자들은 고대 문명의 발명품들을 더 정교한 기술로 발전시키고 그 쓰임새도 넓히는 등 대단한 업적을 이룩했다. 하지만 동방의 지식인들은
정교하면서도 무시무시한 전쟁 무기의 탄생에도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런 무기에 사용된 것이 고도로 정제된 화약이었다. 화약은 자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들을 특정 비율대로 조합해 만들어졌다. 그런 재료 중에는 버드나무 석탄과 초석도 있었다. By combining them, you turn relatively innocuous components into the driving force of warfare for nearly 1,000 years. 화약은 중국에서 발명되었지만 개발 초기에는 전쟁에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동방의 과학자들이 전쟁터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화약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증거들도 발견되고 있다. It's not until the 12th century, 13th century, when we start to get the mixtures refined to such a way as you can effectively drive rockets, torpedoes, cannons, handguns, and everything we're familiar with ever since. But it was Hassan al-Rama who was the man who really put it down in writing and made it clear. 13세기에 활동했던 하산 알-람마는 악명 높은 군사기술서에 화약의 폭발력을 높이는 공식을 기록했다. 너무나도 앞서 나갔던 공식이라서 전쟁의 역사마저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 일부 학자들은 하산 알-람마가 자신의 저서에 적었던 내용 가운데 최초로 전쟁에 사용된 로켓으로 추정되는 것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He lists 22 different recipes for the powder for rockets and different forms of rocket. He's really the father of rocketry. 그와 비슷한 시기에 동방의 전쟁 공학자들은 화약의 파괴력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냈다. 바로 대포였다. In Spain and North Africa, at the end of the 14th century, there were people who were using the purified and crystallized form of saltpeter in a container, if you will, which was then lit as an explosive to project a small ball, and we have evidence for this from as early as 1377. 동방의 군인들이 이런 대포를 운반하는 모습이 잘 묘사된 그림도 아직 남아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소장된 초기 문서 중 과학의 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포를 운반하는 병사에 관한 설명이 나온다. 현대 휴대용 로켓 발사기와 비슷한 형태다. Now in the St. Petersburg manuscript that describes the uses serious and for entertainment, as the title says, of gunpowder, we see pictures of a small barrel on the end of a stick. This is a hand cannon, or even the forerunner of a hand gun. This is the basis of the weapons that are carried by every soldier today. 이 필사본에는 동방세계의 전쟁이 얼마나 복잡한 기술이 이용되었는지 잘 설명되어 있다. 불연성 군복도 그중 하나이다. This is reconstructed based on the St. Petersburg manuscript. We start out underneath with silk tunic. We know that silk's fireproof. Even today, Formula One racing drivers wear silk underneath their Nomex fire suits. On top of that, we've a quilted garment. To a Western warrior of the time, it'd be known as an akaton. That comes from the Arabic al-kutun, meaning stuffed with cotton. But the key part is this on top, which is a woolen overtunic, a fireproof, indeed chemical-proof layer, similar to the nuclear biological warfare suits that a modern soldier would wear on the battlefield. 이 필사본에는 발화물질을 옷에 붙여서 입은 전사들에 대한 묘사도 있다. 적에게 달려드는 순간 옷에 불을 붙이면 그들은 무시무시한 화염 군단으로 순식간에 변신할 수 있었다. The incendiary charges are something like this. They describe linen fibre. This is linen fibre, flax, and just a twist of that linen fibre, and in here a nice bundle of gunpowder, black powder. These are shown on the illustrations of the manuscript, fastened to the fireproof clothing. It also says how they're fastened together with wire. This wire holds the linen fibre, but also allows it to be pushed and fastened onto the garment. 과연 이런 보호 의상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똑같은 재료를 사용해 실험해 보았다. Of course, there'd be literally hundreds of these going off on different men. That would be really distracting to the horses. But for me, the most interesting thing is not even a scorch mark. In fact, it's hardly even warm inside. Fireproof clothing,
really does seem to work. 하지만 최근 한 고문서에서 발견된 장치로 인해 우리는 동방세계의 전투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 There are some interesting comparisons to make between these medieval military technologies and much more modern ones. One that particularly comes to mind is the design for what we might call a torpedo. 당시 스스로 움직이며 불타는 알이라고 불렸던 이 무기야말로 사상 최초의 어뢰였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It's an anti-shipping device. Unlike a modern torpedo, it didn't slide along under the surface, it skimmed along the surface. 그렇다면 동방의 전쟁 공학자들은 이렇게 복잡한 장치를 개발할 만큼의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일까? Until recently, we believed that the torpedo was a 19th century invention. So to learn about a precursor to this from 700 years ago really causes us to sit back and look again at history, particularly the history of naval warfare. This is a torpedo. How effective it is, we don't really know.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제작진은 모형 제작가 리처드 윈들리에게 의뢰해 13세기 설계도를 바탕으로 동방 기술의 정수를 재현해 보기로 했다. The model I have here has been constructed based on illustrations from one of the early Islamic texts from around about 1220. The text talks about a pear-shaped device or a flattened pear-shaped device. This is made out of copper and iron plate. The main tube running across the top of the vessel is the holder for the black powder charge. The point was so that if it hit a wooden vessel like a ship, it would impale itself and make the removal fairly hazardous. Basically, when we're talking about a rocket, what we're talking about is a cylinder which is filled with compressed gunpowder. These are very similar to fireworks that we use today, and in fact similar to the fireworks that the Chinese were making hundreds and hundreds of years ago. This one I've used a sort of fairly novel construction underneath, but it probably would have been hammered iron to produce this kind of flotation vessel. 어뢰의 속은 인화성 물질로 가득 채워졌을 것이다. 충격을 목적으로 한 무기인 어뢰는 적함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옛날에 만들어진 무기가 그만큼의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What we think may happen is that as it picks up speed, it may kind of aquaplane, so it will probably rise out of the water as it gathers momentum. The two long rods either side are for stability, so they're acting as a kind of rudder. It also keeps the device in a stable attitude in the water. We're using a conventional fuse. It's simply a cotton thread soaked in gunpowder and then dried out. It's what's known as a delay fuse, so we've got just over a second per inch. Brilliant, that's absolutely amazing. These guys were perfectly capable of making fairly formidable weaponry. 로마 제국의 몰락 이후 고대의 기술이 중세 암흑 시대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은 섣부른 고정관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학자들과 현대 공학자들의 새로운 연구 결과 동방의 나라들이 이 기술을 이어받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I think they were almost more free-thinking in terms of technology, certainly than the Romans, maybe even more than the ancient Greeks. 앞으로 더 많은 동방의 필사본들이 분석을 거친다면 우리는 놀라운 기계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현대 세계의 틀을 다진 기술의 혁신자들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고대인들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책들도 바뀌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기계화된 세계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재발견한 것일 뿐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